그래서 거기 349페이지 이어서 보시면은요, 그 순서 일단 좀 외워 놓으세요. 예, 그 순서 간혹 가다 물어볼 때 있습니다. 요거 있죠. 근로연금 기타 이자 배당. 그 다음에 거기 밑줄 쳐져 있는 것처럼 미공제 결손금은 몇 년이라고요? 15년. 그것도 좀 봐두세요. 뭐 2019년이 10년이니 이런 건 안 보셔도 돼요. 왜냐면 우리는 지금 몇 년도예요? 2021년이죠. 그래서 과거 거는 안 보셔도 지장 없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349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결손금의 처리 순서. 그래서 거기 보시면 결손금의 처리 순서 보시면 사업소득의 결손금은 먼저 해당 과세기간에 다른 종합소득에서 공제한 후 미공제분이 있으면 중소기업은 직전 과세기간으로 소급공제할 수 있다. 사업소득의 결손금을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에서 공제하지 않고 먼저 소급공제할 수는 없다. 사업소득의 결손금 중 얼마를 소급공제 받을지는 거주자의 의사에 달려있으므로 소급공제를 신청한 결손금만 소급공제하고 잔액은 그 후 과세기간으로 이월시킨다.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일단 올해 뺄 수 있는 거 다 빼고 나머지만 옛날 거에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편법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사업소득에서 결손금이 10억이 났어요. 그 다음에 올해 당기에서 만약에 내가 기타 소득이 7억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2월 결손금이 만약에 13억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결손금 10억을 얘를 안 빼고 하는 거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15년 동안 뺄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올해 거를 안 빼고 요걸 빼게 되면은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얘는 이제 그 다음 연도로 넘어가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누구한테 유리해요? 국가한테 유리해요? 아니면은 국민한테 유리해요? 국민한테 유리하겠죠. 그래서 일단 올해 거를 빼야만 언제 걸 뺄 수 있다? 예전 걸 뺄 수 있다. 그 뜻입니다. 근데 뭐 자세하게 나오진 않아요. 그 정도만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350페이지의 별표 3개. 여기부터가 진짜 우리한테는 중요합니다. 왜냐면 여기부터는 실기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350페이지 보시면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계산인데 여기가 중요합니다. 왜냐면 여기가 실기 10점짜리에 나와요. 그러니까 실기 총 15점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 부분하고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외울 게 있습니다. 내일 쪽지 시험 볼 건데 제가 앞으로 이 얘기를 엄청 많이 할 거예요. 무슨 얘기를 많이 할 거냐면 나이. 그러면 20세 이하, 60세 이상 이렇게 기억나야 돼요. 그러니까 세법에서 우리가 소득세는 인세라 그랬잖아요. 무슨 세라 그랬어요? 인세. 그래서 인원수 계산을 해야 되는데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일단 나이를 봐야 돼요. 그래서 21살이야. 그러면 안 될 확률이 높은 겁니다. 그 다음에 나이하고 상관없는 분들이 세 분이 계세요. 배우자. 왜냐면 우리 일반적으로 결혼하면 몇 살 넘죠? 20살 넘죠. 그래서 결혼하시게 되면은 20살이 넘기 때문에 배우자는 나이는 상관없다. 그다음에 가끔씩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있어요. 10대에도 결혼하신 분 있는데요. 알아요. 그건 진짜 특이 케이스고. 우리는 항상 공부할 때는 특이 케이스에 이렇게 치우쳐지시면 안 돼요. 항상 평범하게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분들도 나이는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기초생활 수급자. 이렇게 세 분은 일단 나이는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금까지 시험 문제 얘는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어요. 혹시 나올까봐 적어는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자녀가 있는데 자녀가 21살이야. 그러면 소득세 할 때는 자녀가 없는 걸로 처리가 되는 거예요. 세법에서는. 있지만 왜냐면 나이 때문에. 그 다음에 소득이라고 적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금액 500만원 이하, 근로소득금액이 아니고 총급여 500만원 이하, 그 다음에 근로소득금액 150만원 이하, 그 다음에 이자 배당은 아까 기준금액이 얼마라 그랬죠? 2천만원.
그 다음에 기타 소득 금액은 아까 기준 금액이 얼마라 그랬어요? 300만 원. 두 장짜리에 있어요. 마지막 페이지에. 그거 보실 분들은 그거 보시고 적으실 분들은 적으시고. 그래서 연말정산할 때 이걸 다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나이가 되냐, 소득이 있냐 없냐 거기에 따라서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은요, 이거예요. 예, 일단 나이는 몇 세 이하라고요? 20세 이하. 예, 왜 이렇게 되어 있냐면 국가에서 이 세법을 만들 때 이렇게 본 거예요. 21살부터는 뭐 할 수 있다? 돈 벌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60세가 넘어가면은 돈 벌기 힘들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돈 버시는 분들 있죠? 예, 돈 벌면 안 됩니다. 일단 나이로만 봤을 땐 요렇고, 그 다음에 배우자, 결혼하면은 20살 넘으니까. 그 다음에 장애인분들은 20살이 넘어도 이렇게 사회생활하는 게 일반인보다는 어떻죠? 어렵죠. 그래서 장애인분들 상관없고,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요분들은 나이는 상관없다. 그 다음에 두 가지에 다 해당이 돼야 돼요. 나이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뭐도 봐야 돼요? 소득. 그래서 월급은 1년에 500만 원 안 드시는 분들, 1년이에요. 한 달이 아니고 1년.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200만 원씩 3달 받았어. 그러면 600이죠. 그럼 이분은 따로 신고해야 돼요. 그러니까 500만 원이 넘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하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밑줄치라고 한 것 중에 70% 있었어요. 몇 프로 있었어요? 70%. 그러면 500만 원에 70%면 350이죠. 그래서 500에서 350 빼면 얼마예요? 150. 그래서 얘네 둘은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왜 이렇게 따로 기억을 하셔야 되냐면 월급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소득 금액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소득 금액은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뺀 거를 소득 금액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수익에서 비용 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요거는 아무것도 안 뺀 거. 그다음에 요거는 빼준 거. 그래서 500만 원 이하는 70% 빼주기 때문에 500만 원이나 150만 원이나 무슨 뜻이라고요? 같은 뜻이에요. 그건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자하고 배당은 기준 금액이 얼마라고요? 2천. 네. 2천만 원 넘으면 이분은 따로 신고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기타 소득 금액은 얼마라고요? 300. 그리고 여기에 안 들어가는 것들 있죠. 여기에 없는 것들은 다 100만 원 기준이에요. 얼마 기준이요? 100만 원 기준. 그래서 저기에 있는 거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100만 원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걸 나중에 외워갖고 이거 가지고 비교하는 거예요. 연말정산할 때 자녀가 21살이네. 그러면 이 자녀는 연말정산할 때 공제가 안 돼. 왜요? 나이가 넘었어. 그 다음에 시험 문제 이거 되게 잘 나와요. 동생인데 장애가 있으시대. 그러면 23살이야. 그래도 되는 거예요. 왜냐면 장애인은 나이는 상관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구별해서 입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좀 봐주시고. 그래서 거기 350페이지 2번에 보시면 인적공제라고 있으세요. 무슨 공제요? 인적공제. 거기에서 우리가 일단 지금 보고 있는 거는 기본공제라고 합니다. 무슨 공제요? 기본공제. 기본공제는 1인당 150만 원 빼주도록 되어 있어요. 얼마 빼준다고요? 150만 원. 그래서 간혹 가다가 TV 보다 보면 연말정산하는 그 시즌에 TV에 안 좋은 얘기 나올 때 있어요. 뭐냐면은 부모님 때문에 형제자매들끼리 싸웠다. 그게 연말정산 때문에 싸우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왜냐면 일반적인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돈 많이 버시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만약에 부모님 공제를 내가 받냐 못 받냐에 따라서 내야 되는 세금이 몇백이 왔다 갔다 해요. 실제. 그러면은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냐면 네가 공제 받을 거냐 내가 공제 받을 거냐 거기에 따라서 몇백만 원이 왔다 갔다 하니까. 돈 많이 버시는 분들은 실제 그렇거든요. 왜냐면 두 분만 해도 300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세율이 40%야. 300만 원에 40%면 120만 원이에요.
그럼 절대 작은 돈 아니잖아요. 그래서 싸움 나는 경우들이 간혹가다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래서 항상 그러면 돈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 밑에 박스 보시면은요, 본인은 상관없어요. 본인은 나이가 몇 살이든 소득이 얼마든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내 거 신고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배우자. 배우자는 돈 벌면 안 돼요. 왜냐면 돈을 버시면 이분은 따로 신고해야 돼요. 근데 돈을 안 버시면은 내 쪽에 들어와서 이제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살고 있다 그래서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 소득세는 어저께 인세이면서 개인 단위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 명 한 명씩 보는데 이분이 돈을 안 벌고 나이가 해당이 되네 그러면 내 쪽으로 들어와서 금액을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많거나 가족이 많으면 소득세는 많이 낸다 적게 낸다 적게 내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다음에 거기 직계존속이라고 있어요. 직계존속이 누구예요? 직계존속 그러면 부모님이에요. 누구라고요? 부모님 대표적으로. 참고로 할아버지 할머니도 직계존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족보로 봤을 때 위로 올라가잖아요. 부모님하고 할아버지 할머니는 위로 올라가는 걸 직계 뭐라 그래요? 존속. 그래서 직계존속은 60세 이상이셔야 돼요. 부모님이시니까. 그래서 60세가 넘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돈 버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요게 키포인트입니다. 주거형평상 별거 허용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는 인천에 있는데 부모님은 강원도에 있어. 그래도 공제 받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요거 때문에 따로 살아도 인정은 해주겠다. 왜냐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부모님이랑 같이 사시는 분들보다는 따로 살고 있는 분들이 훨씬 더 어떻죠? 많죠. 근데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뭐냐면 용돈이라도 보내드리라고. 따로 살고 있어도. 그런 개념입니다. 근데 이거는 안 돼요. 직계존속이 해외에 이민 가 있는 건 안 됩니다. 시험 문제 이런 거 나와요. 그래서 뭐 미국으로 이민 가 계시다, 영국으로 이민 가 계시다 그러면 그분이 다 해당이 돼도 안 됩니다. 시험 문제 한 3번 정도 나왔어요, 지금까지. 근데 왜 안 되냐면 이게 외국에 계신 분들까지 공제를 해줄 수가 없다라고 법원에서 판결 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국내에 계신 분은 인정을 해주겠지만 해외에 이민 가 있으면은 솔직히 한국 사람이긴 하지만 국적이나 이런 거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아니잖아요. 외국 국적자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는 인정은 못 해주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민자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돼요. 거기 밑에 보시면 직계 비속 있죠. 직계 비속은 자녀예요. 자녀하고 이제 입양자 이런 분들을 직계 비속이라고 하는데 자녀가 유학 가 있는 건 돼요. 왜냐면 유학 갔다가 다시 뭐 할 거니까요. 돌아올 거니까. 유학은 되는데 이민은 안 돼요. 그 다음에 시험 문제는 한 번도 나온 적 없는데요. 거기 교재에 있으니까 한 번만 설명할게요. 거기 직계비속 밑에 보시면 자녀가 장애인이신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그 장애 가지신 자녀의 배우자도 장애인이야. 그러면은 그 배우자까지 공제가 됩니다. 원래는 자녀만 공제되고 자녀의 배우자는 안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두 분 다 장애가 있으실 경우에는 두 분 다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게 그 뜻이에요. 장애인 직계비속에 장애인 배우자 둘 다 되는데 돈 벌면 안 돼요. 왜냐면 돈 벌면은 이분은 따로 신고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있죠? 이 동그라미가 뭐냐면 확인해 보란 얘기예요. 이 조건에 맞나 틀리나. 거기 동그라미 있고 X 있죠? 이렇게 이해하시는 거예요. 동그라미는 이 조건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보란 뜻이고 X는 신경 쓸 거 있다 없다? 없다. 그 뜻입니다. 거기 참고하세요. 그 다음에 형제자매. 형제자매는 20세 이하. 그 다음에 몇 세 이상이요? 60세 이상. 그 다음에 하나 더 보셔야 되는 게 꼭 형제자매는 주민등록상 올라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동거만 가능합니다. 일시적인 퇴거는 가능하긴 한데 일반적으로 같이 살고 있어야만 돼요. 그래서 아까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나는 인천인데 부모님은 강원도에 계셔. 이거는 되는데 나는 인천인데 형제자매가 강원도에 있어. 이건 안 돼요. 그래서 형제자매만 유일하게 같이 살고 있어야 돼요. 나머지 분들은 따로 있어도 됩니다. 왜냐면 이럴 수도 있잖아요. 자녀가
지방에 있는 학교를 다닐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니면 아버지만 따로 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일 때문에. 그런 분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일명 주말부부. 예, 그런 것들도 가능은 합니다. 왜냐면 그 형제자매 빼놓고는 예, 동거가 아니어도 인정을 해줘요. 그 다음에 위타가동. 저희 시험에 위타가동은 나온 적은 없어요. 그래서 위타가동은 몇 세 이하요? 18살 이하인데 왜 위타가동은 잘 안 내냐면은 이것도 실질적으로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많이 발생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351페이지 보시면 공제요건. 그래서 첫 번째로 생계요건. 그래서 우리가 연말정산 할 때마다 이거 갖고 오라 그래요. 뭐 갖고 오라 그러냐면 주민등록 등본 갖고 오라고 해요, 안 해요? 하죠.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같이 누가 살고 있느냐, 그게 일단 기본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첫 번째 줄 보시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려면 주민등록표상에 뭘로 올라가 있어야 돼요? 동거 가족으로. 근데 다음의 경우에는 상관없어요. 배우자, 그 다음에 직계비속, 그 다음에 동거가족이 취약,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 형평 등으로 본래의 주소나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 그걸 입증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부모님은 따로 살아도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만 기억하세요. 형제자매는 꼭 같이 살고 있어야 된다.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연령요건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연령요건은 뭐예요? 몇 세 이하? 20세 이하. 몇 세 이상이요? 60세 이상. 그 다음에 배우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는 상관없고 돈 버시면 안 됩니다. 그 돈 버는 걸 무슨 요건이라 그래요? 소득요건이라 그래요. 무슨 요건이요? 소득요건. 그래서 거기 보시면 소득금액 100만원. 그 다음에 근로소득만 있으면 얼마예요? 500. 네. 근데 여기에 있는 거 말고 제가 적어드린 거 있죠. 나이하고 소득. 네, 그거 외워서 매칭하는 연습은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공제대상 여부의 판정식이라고 있는데요. 우리 소득세는 1월 1일부터 언제까지죠? 12월 31일까지죠. 이 연말정산의 기준일은 12월 31일이에요. 며칠이라고요? 12월 31일. 그래서 12월 31일 날 어디 계시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 또는 장애가 치유된 거 있으시죠? 그래서 사망 또는 장애 치유는 당해년도까지 가능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올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올해까지는 연말정산할 때 가족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근데 내년부터 이분은 없는 분이 되시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는 다 12월 31일 기준인데 요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장애가 치유됐을 때 보면은 장애가 좀 약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수술 받아서 완치되는 경우들도 실제 존재합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장애가 치유되잖아요. 그러면 당해년도까지는 장애인으로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내년부터는 장애인 공제를 받으시면 안 돼요. 왜냐면 치유가 됐으니까. 그래서 사망하고 장애 치유는 언제까지는 인정이 된다? 올해까지는. 그래서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요. 부모님이 2021년 5월 1일 날 돌아가셨대. 그러면 2021년까지는 직계 존속으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세법에서. 그래서 당해년도까지 가능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시험에서는 이건 안 나와요. 이럴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가족들끼리 싸울 수 있다 그랬잖아요. 왜냐면 한 명이 여러 사람의 공제대상 가족에 해당되는 경우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냐면 따로 살아도 되기 때문에 만약에 자녀분이 3명이 있어. 근데 부모님이 60세는 넘으셨는데 소득이 없어. 그러면은 그 3명의 자녀한테 공제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3명 다 되는 건 아닙니다. 그 중에 한 명한테만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세청에서 항상 1월 달에 요런 게 좀 TV에 나와요. 연말정산하면서 조심해야 되는 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님 공제를 받는데 여러 명이 받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자녀들 중에서
한 명한테만 받아야 된다. 이런 것들이 주의사항 중에 나옵니다. 왜냐면은 자녀들이 세금을 적게 내고 싶으니까 다 올려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되면 다 인정받는 게 아니고 몇 명만 인정받는 거예요? 한 명만. 또 2인 이상의 공제대상 가족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제대상 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뭐야 이건 또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그중 몇 인한테만 인정이 되는 거예요? 1인. 그 다음에 추가 공제 옆에다가 이렇게 좀 적어주세요. 어떻게 쓰시냐면 기본 공제 대상자만 가능. 추가의 뜻이 뭐죠? 추가. 더 빼주겠다는 뜻이죠. 맞죠? 그래서 기본 공제에 해당되는 분들 중에서 그 중에서 일부를 추가적으로 뭐 해주겠다? 빼주겠다. 그걸 무슨 공제라 그래요? 추가 공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352페이지 352페이지 보시면 일명 추가 공제인데요. 경로우대자 공제. 그래서 기본 공제 대상자 중에서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계시잖아요. 그분들 중에서 몇 세가 넘으시면은요? 70세가 넘으시면은 추가로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1인당 얼마예요? 100만 원이에요. 얼마라고요? 100만 원. 그래서 제가 아까 부모님한테 부모님 공제를 받으려고 노력을 한다 그랬잖아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부모님이 계시는데 두 분 다 70세 이상이셔. 그러면은 150만 원, 150만 원에서 300이죠. 거기에다가 경로우대까지 붙으면은 500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율이 40%면 500만 원에 40%면 얼마예요? 200이에요. 그럼 내가 받냐 못 받냐에 따라서 200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200이면 커요, 작아요? 커요. 절대 작은 돈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장애인 공제. 그래서 기본 공제 대상자분들 중에서 장애를 가지고 계셔. 그러면은 얼마를 더 빼줘요? 200만 원. 그 다음에 우리한테 키포인트는 여기에요. 부녀자 공제하고 한부모 공제. 이제 부녀자 공제는 여자분들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거기에도 써 있는데 3천만 원 이하여야 돼요. 그리고 연 얼마 빼줘요? 50만 원. 50만 원을 빼주는데 종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배우자가 뭐 할 때요? 있는 여성. 그래서 이거를 뉴스나 신문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맞벌이 공제라고. 근데 맞벌이 공제는 없어요. 세법에서는 없는데 이제 설명하기가 쉬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야. 그러면 대부분 요거일 확률이 어떻죠? 높죠. 그래서 요거를 일명 맞벌이 공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배우자가 없는 여성이야. 그래도 해주긴 해줍니다. 근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요게 키포인트예요. 세대주. 세대주이면서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여자분이신데 부모님이랑 같이 살아.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원래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세대주는 대부분 남자분들이 많죠. 근데 그 여성분을 세대주로 올려놓고 그 다음에 가족들이 있어. 그러면은 요 부녀자 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그 대신 월급을 많이 받으시면 안 돼요. 3천만 원 뭐라고요? 이하.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요즘에 이런 분들 많죠. 앞으로 더 늘어날 겁니다. 한부모. 그래서 한부모분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어요? 늘어나고 있죠, 실제.
그래서 요것도 같이 한번 보시면은요. 한부모 공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직계 비속, 직계 비속이 자녀라 그랬어요. 직계 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을 때. 왜냐면 입양자도 자녀잖아요. 있는 경우. 한부모 공제는 연 100만 원 빼줍니다. 1년에. 근데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문제가 있어요. 한부모 그 부녀자 공제랑 한부모 공제가 같이 되시는 분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냐면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라 그랬잖아요. 이 부양가족엔 자녀 포함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여자분이 자녀 혼자 이렇게 키우시는 분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분들은 요 양쪽에 다 들어가요. 그래서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가 가능할 때는요, 한부모 공제만 해줍니다. 부녀자 공제는 안 해줘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남녀평등 문제도 있어요. 왜냐면 부녀자 공제는 누구만 받을 수 있죠? 여자분만. 네. 한부모 공제는 남자도 받을 수 있고 여자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거 두 개를 다 인정해 주겠다 그러면은 누가 싫어해요? 남자가 싫어해요. 그래서 두 가지에 다 해당되면은 둘 중에 한부모 공제가 금액이 조금 더 높잖아요. 50만 원, 100만 원이니까. 그래서 두 개가 다 해당될 때에는 무슨 공제만 인정을 해주겠다? 한부모 공제만.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이거 반대야. 근데 남자만 두 개 받을 수 있어. 그러면 여자분들도 싫어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요즘에 많이 이야기하는 게 공정사회. 그래서 공정하게 가기 위해서 둘 중에 하나만 해주겠다. 근데 금액이 조금 더 높은 한부모 공제만 해줍니다. 두 개지 다 해당됐을 때는. 근데 생각보다 많이 안 빼줘요. 맞죠? 근데 아마 늘어날 것 같아요. 요 분은. 한부모 공제는 앞으로도 늘어나지 않을까. 뭐 간혹 가다가 저기 장모님하고 대화를 할 때 요 얘기가 나올 때가 있어요. TV 보다 보면은 요즘 한부모 관련된 게 종종 나오잖아요. 근데 늘어날 것 같은 건 맞는 것 같아요. 사회가 그러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갔다 오면은 이상한 거 아니야 이랬었는데 요즘에는 바뀌었잖아요. 갔다 오면 그게 하나의 훈장처럼 돼버리는 시대라 약간 좀 바뀌고 있는 추세여 갖고.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53페이지. 그리고 이거는 나중에 계속 반복할 거예요. 일단 나이하고 소득만 외우고 나머지는 프로그램에 입력하면서 계속 연속적으로 볼 겁니다. 343페이지 보시면 연금보험료 공제라고 있어요. 무슨 보험료 공제요? 연금보험료 공제인데 이거는 신경 쓰실 거 없어요. 이건 자동으로 들어가요. 시험 때에는. 근데 이게 뭐냐면 우리 그 4대 보험 내죠. 4대 보험 중에 국민연금 내요, 안 내요? 내죠. 그러면 국민연금 내면은 그 뭐냐 연말정산할 때 4대 보험 관련돼서 납부한 거는 다 빼줘요. 왜냐면 이거는 우리가 원해서 낸 게 아니고 어쨌든 일단 기초적으로 강제적으로 내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 연말정산할 때 내 월급에서 가져가신 국민연금, 고용보험, 그 다음에 건강보험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거는 다 빼주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왜 신경 쓰실 필요가 없냐면 급여 자료가 들어가 있으면 자동으로 연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넣어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실 거는 없어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중요한 것만 볼게요. 나머지들은. 저기 355페이지로 오세요. 신용카드에다 별표 3개. 무조건 나와요. 시험에. 신용카드 소득공제. 그래서 우리 연말정산 때문에 신용카드 열심히 쓰시는 분들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네, 실제. 그래서 저도 예전에 저기 뭐였지? 회사 다닐 때 알바생이 하나 있었는데 걔가 뭐만 사면 자기 누나 걸로 현금 영수증을 끊더라고요. 그리고 물어봤죠. 누나 뭐하냐? 그랬더니 회사 다닌대요. 왜 누나 걸로 끊으냐? 그랬더니 누나가 물건 살 때 내 걸로 안 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라 그랬대요. 그리고 열심히 끊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죠. 뭘 물어봤냐면 취업한 지 얼마 됐냐 그랬더니 3개월 됐대요. 그러면 꼭 모든 가족이 그분 걸로 열심히 끊어줄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본인이 써도 거의 맥스 채워요. 근데 이제 뭐가 잘못됐냐면 이거 진짜 생각외로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아시는 분들도 많은데 우리 연말정산 하죠. 연말정산 할 때 환급 받죠. 환급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얼마예요? 내가 낸 금액, 내가 납부한 금액밖에 안 돼요. 내가 만약에 1년에 20만 원 냈어. 그러면 다 돌려받아도 얼마만 돌려받는 거예요? 20만 원. 근데 그거를 잘못 이해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왜 잘못 이해하냐면 제가 진짜 싫어하는 용어 중에 하나인데 뉴스에서 1월 말 2월 초가 되면은 맨날 나오는 용어가 하나 있어요. 13번째 월급이래. 13번째 월급이 되려면 연봉 한 6천에서 1억 사인 돼야 돼요. 왜냐면 그 정도는 돼야 낸 게 한 2, 300 정도 왔다 갔다 할 거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한 3천만 원 전후이신 분들은 13번째 용돈이 맞아요. 환급 받아도.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듣다 보니까 나도 많이 준비하면 많이 돌려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아시는 분들이 은근 많아요. 근데 내가 낸 만큼밖에 못 돌려받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한 달에 2만 원씩 냈어. 그러면 나는 연말정산에서 가장 많이 받아봐야 24만 원밖에 안 돼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진짜 이건 근데 잘못 이해해서 그런 거예요. 연말정산해갖고 한복 잡으시려고 열심히 준비해요. 근데 그만큼 안 나와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신용카드 공제인데 거기 까만색으로 밑줄 쳐져 있는 거 보시면 2022년 12월 31일까지라고 되어 있죠. 걱정 마세요. 어차피 또 연장돼요. 이거는 못 없애요, 현재는. 이건 언제 없앨 거냐면 우리나라 경기가 엄청나게 좋을 때. 근데 지금은 못 없애요. 왜냐면 이거 없애는 순간 소비가 안 될 거니까. 지금도 소비 안 되잖아요, 솔직히. 돌아다녀 보면은 식당에 사람 없고, 뭐 배달이 아무리 잘 된다 그래도 과거에 식당이 잘 될 때보다는 어때요? 줄어들긴 했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요거는 또 연장될 건데 어쨌든 2022년까지예요, 일단은. 그 다음에 거기 제일 밑에 보시면 카드를 사시면 15% 빼주고요. 전통시중이나 대중교통에서 쓰면 40% 빼주고요.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쓰시면 30% 빼주고요. 그 다음에 도서신문, 공연, 박물관, 미술관에서 쓰시면 몇 프로 빼줘요? 30% 빼줘요.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프로그램에 있어요. 15%, 30%, 40% 다 써 있어요. 근데 뭐는 하나 알고 계시냐면 거기 위쪽에 보시면 25%라고 있을 거예요. 몇 프로요? 25%. 그래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으시려면 총급여액의 25% 초과해서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만약에 연봉이 3천만 원이에요. 총급여가. 얼마요? 3천. 3천에 25%면 750만 원 나와요. 그러면 신용카드 공제를 받으시려면 750만 원 넘게 쓰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1년 동안에 740만 원을 썼어. 그러면 100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몇 프로 이상은 써라? 25%. 그러면 인정을 해주겠다. 근데 나는 20% 썼어. 그럼 100원도 안 돼요. 그래서 쓸 거면 많이 쓰시고. 근데 이건 알고 계십시오. 한두 번 안 쓰면 공제되는 것보다 많이 남아요. 왜냐면 생각보다 공제율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만약에 내가 3천만 원 버는데 신용카드로 2천만 원 썼다라고 볼게요. 얼마요? 2천만 원. 그러면 2천만 원에서 일단 얼마 빼고 시작해요? 750을 빼고 시작해요. 그러면 얼마 되는 거예요? 1250만 원 돼요. 거기 밑에 보시면 신용카드는 몇 프로라고요? 15%. 나와라 계산기. 또 딴 거 나오네 이런 계산기.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1250만 원에 몇 프로라고요? 15% 하시면 187만 5천 원 나와요. 얼마 나온다고요? 187만 5천 원. 그리고 3천만 원 정도 벌면 우리나라 세율이 6%, 15%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한 요 정도에 걸려요. 몇 프로요? 15%. 그러면은 187만 5천 원에 15% 정도 하면은 28만 1250원 정도 뺄 수 있어요. 얼마 써서요? 2천만 원 써서 얼마 정도 빼요? 30만 원 정도 빼는 거예요.
그래서 쓰지 말란 얘기는 아니에요. 당연히 쓴 거는 흔적을 남겨서 뭐를 받아야 돼요? 공제를 받아야 돼요. 근데 생각보다 많이 되진 않습니다. 그리고 TV 같은 거 보시면은 TV에서 너무 많이 들어갖고 이젠 좀 짜증 나는데, 저기 이제 뭐 변호사나 회계사나 세무사 이런 전문가들이 TV에 나와서 연말정산할 때 신용카드 이렇게 쓰면은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매번 나와서 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은 요 25% 750만 원까지는 신용카드로 쓰고, 나머지는 직불카드나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써라, 이런 얘기를 해요. 왜냐면 거기 밑에 보시면은 직불카드나 현금영수증은 몇 프로 빼줘요? 30%. 근데 그건 있습니다. 카드 사용액이 많으신 분들은 그냥 신용카드로 쓰세요. 왜냐면 체크카드 같은 경우에는 마일리지나 이런 게 크지 않잖아요. 거의 없잖아요. 근데 체크카드는, 그 신용카드는 쓰면 마일리지나 요런 보너스 잠수 같은 게 쌓이잖아요. 그래서 많이 쓰시는 분들은 그냥 카드로 쓰는 게 좋아요. 왜냐면 뒷페이지 넘겨보시면, 어디 있더라? 저기 있구나. 357페이지 위에 잠깐 봐보세요. 한도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한도. 네. 잠시만요. 또 튕겼네. 연결되라. 그래서 거기 357페이지 위에 보시면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잖아요. 그러면은 거기 보시면 민값이 얼마예요? 300만 원이에요. 그 다음에 총급여의 몇 프로요? 20%. 근데 일반적으로 3천만 원만 벌어도 총급여의 20%면 600이거든요. 그래서 저기 300만 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얼마요? 300만 원. 생각보다 많이 된다고요? 적게 된다고요? 적게 돼요. 근데 거기에 있는 300만 원은 요 퍼센트 곱한 금액의 300만 원인 거예요. 요 15% 곱했잖아요. 그래서 요 금액이 얼마까지는 인정이 된다고요? 300만 원까지.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안 됩니다. 왜냐면 한도 자체가 커요, 작아요? 작아요. 근데 이 한도는 계속 내릴 거예요. 근데 왜 계속 내릴 거냐면은 이제 신용카드 가지고, 원래 신용카드 세액공제를 왜 만들었냐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만든 이유는 하나였었어요. 뭐였었냐면은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소득이 정확하게 안 밝혀지잖아요. 그래서 신용카드 공제를 만들어 갖고 자영업자들의 소득을 알아낸 거예요. 근데 이런 거 데이터 뽑는데 3년에서 5년이면 뽑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데이터는 다 뽑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카드 쓰는 거에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혜택을 많이 줄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 금액을 어느 정도 파악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온 게 현금영수증이에요. 왜냐면 국가에서 이제 카드로 이만큼 파네? 그럼 이제 현금으로 얼마 팔까? 그것도 이제 궁금했었던 거죠. 그래서 현금 쓰면은 못 끊으라 그래요. 현금영수증. 그러면은 국가 입장에서는 연말정산할 때 빼주기도 하지만, 국가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한 달에 카드로 얼마 팔고 현금으로 얼마 파네, 그러니까 세금 얼마 정도 거둘 수 있겠네, 이런 데이터를 뽑기 위해서 다 만든 거예요. 근데 이미 그 데이터는 다 나왔잖아요. 그러면 계속 혜택은 늘릴 거예요, 줄일 거예요? 줄일 거예요. 그러다 어느 순간에는 없어질 거고. 근데 쉽게 없애진 못할 것 같아요. 경기가 좋아지지 않는 이상, 분위기 자체가.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안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356페이지 위에 보시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이라고 보이세요? 거기에다가 그냥 요렇게 적으세요. 어떻게 적으시냐면, 거기에 있는 거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요렇게 설명드릴 거예요. 신용카드 나오면 나이는 X, 소득은 동그라미. 그 다음에 이분이 쓰신 건 무조건 안 돼요. 형제자매.
그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뭐냐면 신용카드 공제할 때는 나이는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돈 버냐는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요 분들이 쓰신 건 안 돼요. 누가 쓴 거는요? 형제자매. 그리고 신용카드에서 중요한 건 명의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카드 밑에 보면 이름 찍혀 있죠. 이게 누구 거냐. 그래서 형제자매가 썼는데 카드는 내 거야. 그러면 공제가 돼요. 왜냐면 내 카드 쓴 거니까. 그래서 명의가 누구 거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카드 밑에 보면은 명의 다 써 있잖아요. 영어로. 그게 누구 거냐가 중요해요. 그리고 신용카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는 문제가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시험 볼 때쯤에 거의 다 구별하시는데 이게 제일 중요해요. 거기 357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 여기 키포인트입니다. 거기 357페이지에 있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 그래서 이게 뭐냐면 공제 안 해주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비정상적인 거, 보험료 낸 거, 자동차인데 자동차에선 요것 좀 봐주세요. 중고자동차 있죠. 무슨 자동차요?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로 사시면 10% 해줘요. 그러니까 만약에 1000만원짜리를 카드로 긁었어. 그러면 카드 금액에서 100만원 인정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중고자동차만. 이거 왜 만들었냐면은 중고차 시장에서 중고차 파시는 분들이 장난친다라는 거 대부분 사람 알잖아요. 왜냐면 그분들이 대부분 많이 가져가려고 현금으로 받거나 이런 장난들 쳐요, 안 쳐요? 치죠. 그래서 카드로 살 수 있게끔 만들어는 놨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실패할 확률이 좀 높아요. 왜냐면 중고차 파시는 분들도 바보가 아니잖아요. 이거 처음 나왔을 때 저도 처음 나왔을 때 내용을 모르니까 인터넷 좀 찾아봤는데 이 내용이 어떤 블로그에 올라가 있었냐면요, 중고차 파시는 분들 블로그에 올라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막 설명하다가 마지막에는 국가가 나쁜 놈이야 라고 해서 끝나요. 근데 왜 나쁜 놈이야 하냐면은 이런 걸 만들어 놓으면 자기들은 가격을 뭐 할 수밖에 없다? 올릴 수밖에 없다. 왜요? 뭐 내야 되니까? 세금 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그 전까지 장난쳤다는 얘기예요. 내용을 읽어보면. 근데 어쨌든 그런 분들 거에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동차 살 때 카드로 사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대부분 대출 받지. 그리고 대출 받도록 유도해요, 안 해요? 하죠. 돈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자기네가 이렇게 알선 해주잖아요. 그리고 또 거기에서 또 수수료 또 받으시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먹고 살려면 해야지. 알선 해주면 또 알선 수수료 주는데. 중고자동차 10%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세금 내는 거 안 돼요. 그 다음에 저기 봐보세요. 7번에 보시면 외국에서 쓰는 거 안 돼요. 외국에서 쓰는 건 하나만 돼요. 교육비만. 외국 가서 병원비 쓰시는 것도 안 되고 카드 쓰는 것도 안 되고 다 안 되는데 외국에서 쓰는 건 유일하게 하나만 돼요. 뭐만요? 교육비만. 그 다음에 거기 밑에 제일 밑에 보시면 4번에 보시면 이중공제 가능한 게 있어요. 무슨 공제요? 이중공제. 요건 나중에 문제 풀면서 좀 익혀두셔야 돼요. 이중공제. 그래서 이중의 뜻이 뭐죠? 두 번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용카드, 의료비. 그래서 병원 가시면은 뭘로 긁으세요? 카드로 긁으세요. 그러면은 신용카드 공제도 되고 의료비 공제도 됩니다. 그래서 병원 관련돼서는 카드로 결제를 하시는 게 좋아요. 이거 왜 만들었어요? 국가에서 이제 병원 관련돼서도 손을 대시는 거죠. 왜냐면 과거에 병원이 대부분 현찰박치기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금을 정상적으로 안 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든지 다 옛날 사람들이 돈 많이 벌었다고. 왜냐면 예전엔 다 현금이었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신용카드 교복구입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신용카드 미취학 아동 학원비. 그래서 요 세 가지는 두 번 빼줍니다. 그래서 신용카드하고 그 카드로 교복을 사시면 교육비 공제도 되고 그 다음에 신용카드 공제도 돼요. 그 다음에 미취학 아동들 그 어린이집 유치원 말고 뭐 태권도라던가
미술학원이라던가 발레라던가 이런 거 하는 아이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럴 경우에도 신용카드 공제 받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교육비 공제도 돼요. 그 다음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현금으로 내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럴 때는 현금 영수증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제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원래 현금 낸 다음에 현금 영수증 발행 안 해주면 국세청에다 일르시면 돼요. 근데 대부분 그냥 일러요 넘어가요. 넘어가는 경우가 많긴 하죠. 근데 법에는 일단 신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요거 외우셔야 돼요. 이중공제. 그 다음에 넘어오세요. 왜냐면 저희 시험은 거기 교재에 있는 것처럼 막 몇 프로 계산하는 거 이런 거 안 나와요. 그냥 신용카드 얼마 썼어, 현금 영수증 얼마 썼어 이렇게 금액 넣어주면 계산은 우리가 할 거예요, 컴퓨터가 해줄 거예요? 컴퓨터가 해줍니다. 그건 참고만 하시고. 그 다음에 361페이지 보시면 세율 있어요. 외우실 필요 없어요.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원래 우리나라 세율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6%, 15, 24, 35, 38, 40, 42, 45 이렇게 둘, 넷, 여섯, 8가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8단계 뭐요? 초과누진세율인데 뭐는 알고 계셔야 되냐면 6%부터 몇 프로까지 있다? 45%까지 있다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면 시험 문제에서 6에서 42, 뭐 6에서 40 이렇게는 내긴 하거든요. 그래서 8가지로 되어 있다 그래서 8단계. 그 다음에 무슨 세율이라고요? 초과누진세. 그래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초과누진세율이 뭔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초과누진세율이 뭐냐면 거기 1200만 원까지는 몇 프로띠인데요? 6%띠인데요. 몇 프로요? 6%. 그래서 1200만 원에다 6%를 곱하면 72만 원 나와요. 얼마 나와요? 72만 원. 그래서 거기 그 밑에 보시면 72만 원을 깔고 시작해요. 맞죠? 72만 원 앞에다가 더하고 시작하죠. 네, 그 다음에 1200만 원까지는 6%가 적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1200만 원 넘는 금액은 몇 프로가 적용되는 거예요? 15%. 그래서 그 두 번째 줄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72만 원 더하기 1200만 원에서 4600이잖아요. 그러면 3400이에요. 1200에서 그 4600에서 1200 빼면 얼마 나와요? 3400 나와요. 그래서 그 구간은 몇 프로가 되는 거예요? 15%. 몇 프로가 된다고요? 15%. 그러면은 아이고 어디 갔냐? 3,400만 원에 15% 하면은 510만 원 나와요. 네, 요거 계산하면 얼마 나온다고요? 510만 원. 그래서 72만 원에다가 얼마 더해요? 510만 원 더하면은 582만 원 나와요. 그 밑에 보시면 582만 원 더하고 시작하죠. 맞죠? 네, 그래서 그 위에서 금액, 그 위에서 나온 금액을 누진해서, 누적해서 계산한다 그래서 무슨 세율이라 그래요? 초과 누진세율이라 그래요. 결론은 뭐냐면 그 넘는 금액에 대해서만 위의 세율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다 위의 세율이 적용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돈 버시는 분들은 이 구간을 안 넘으려고 노력을 해요. 왜냐면 구간을 넘어가면은 세율이 어떻게 되죠? 올라가죠. 그러면 똑같은 100만 원이더라도 100만 원에 6%면 얼마예요? 6만 원이죠. 네. 근데 100만 원에 15%면 얼마예요? 15만 원이죠. 그러면 똑같은 금액이더라도 위의 구간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내야 되는 세금이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늘어나죠. 그래서 이 소득세는 세율이 어느 구간에 걸리냐가 중요해요. 왜냐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세율이 커지잖아요. 세율이 커지면 내야 되는 금액도 어때요? 많아져요. 근데 다행인 게 뭐냐면 저희 시험은 요 계산은 우리가 할 거예요? 컴퓨터가 해줄 거예요? 컴퓨터가 해줘요. 그래도 이론에서 나오면 6에서 45%,
8단계 초과 누진세율이다. 요 정도로만 나오지 이거 계산하시오 이런 건 안 나와요. 저희 시험은. 왜냐면 이런 거 계산을 손으로 하는 것보다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계산한다가 주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이거 다른 세법 관련된 시험 공부하시면 이거 세율 다 외워야 돼요. 거기에 있는 거. 그다음 외워가지고 대입해서 계산 문제까지 풀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저희 시험은 거기까지는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넘기세요. 362페이지. 거기에서 보실 거는요. 저기 363페이지로 넘어와 보세요. 계산은 안 나오는데 거기에다 밑줄만 쳐넣으세요. 근로소득 세액공제. 우리 요즘에는 뭐 자영업자도 비슷하긴 하지만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을 유리지갑이라 그래요. 맞죠? 네. 그래서 월급 받으시는 분들을 일명 유리지갑이라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회사에서 월급 준 거는 다 신고해요, 안 해요? 하죠. 네. 그래서 이 사람이 1년에 얼마 벌었는지 국가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네. 그래서 유리는 보이잖아요. 그래서 근로소득자들을 무슨 지갑이라 그래요? 유리지갑. 그래서 근로소득자들은 두 번 빼줘요. 근로소득 공제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근로소득 세액공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몇 번 빼줘요? 두 번. 근데 왜 두 번 빼주냐면은 국가에서 봤더니 근로소득자들은 세금을 다 내네. 왜 다 내요? 신고를 다 하니까. 근데 정작 사업하시는 분들은 신고를 다 해요. 일부 누락해요? 일부 누락하죠. 그래서 근로소득자들한테 너무 많이 세금을 내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원래 빼줘도 한 번만 빼주는데 요분들은 몇 번 빼줘요? 두 번. 그래서 세금 내는 걸 늘리도록 하는 거예요? 줄이도록 하는 거예요? 줄이도록. 원래 이것도 외워야 되는데 저희 시험엔 안 나와요. 이런 계산은 누가 한다고요? 컴퓨터가. 그래서 이 전산으로 하는 시험의 장점은 뭐냐면 외울 게 조금 줄어들어요. 왜냐면 프로그램이 대신 대부분 다 해주니까. 근데 그거 하나는 봐두세요. 거기 박스 제일 밑에 보시면 일용 근로자는 산출세액의 몇 프로 빼줘요? 55%. 요 계산하는 거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왜냐면 일용 근로자 계산하는 문제는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건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보고 쉴게요. 364페이지. 자녀세액공제. 그리고 여기 잠깐만 봐주시겠어요? 여기 보시면 소득공제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무슨 공제가 있죠? 세액공제가 있죠. 소득공제는 말 그대로 소득에서 빼는 거예요. 수익에서. 근데 세액공제는 세금에서 빼는 거예요. 세액이 세금이거든요. 그러면은 소득공제가 많이 빼주는 걸까요? 세액공제가 많이 빼주는 걸까요? 세액공제가 많이 빼주는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이거는 세율을 이미 곱한 금액이기 때문에 똑같이 10만 원을 빼도 얘는 훨씬 더 많이 빼는 효과가 있어요. 세액공제는. 그래서 자녀세액공제라 그래서 자녀가 있으면 빼주는데요. 여기에서 잘 보셔야 되는 건 7세 이상의 자녀예요. 7세 이하가 아니고 몇 세 이상이에요? 7세 이상의 자녀가 있을 때. 근데 왜 7세 이상이냐면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 현재 우리나라가 만 6세까지는 국가에서 수당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매달 10만 원씩. 매달 10만 원씩 나옵니다. 근데 만약에 그 6세 이하 자녀한테 매달 10만 원씩 나오잖아요. 여기까지 빼주게 되면은 두 번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또 누가 싫어해요? 7세 이상 자녀 가지신 분들이 또 싫어해요. 왜냐면은 세금도 빼주고 지원도 해주고 그러면 혜택이 몇 번 가는 거죠? 두 번 가는 거죠. 그래서 국가에서 법을 만들 때에 그러면 돈은 지원하는 대신 요 자녀세액공제에서 뭐 하자? 빼자. 그래서 만 7세 이상. 그래서 7세가 딱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만 7세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우리 한 명일 때는 15만 원, 두 명일 때는 연 30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두 명의 뜻은 두 명 곱하기 15만 원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얼마란 뜻이에요? 30만 원. 근데 셋째부터는 셋째부터는 한 명당 3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자녀가 4명이야. 몇 명이에요? 4명. 그러면 2명까지는 15, 15에서 30만 원이잖아요. 그 다음에 2명 곱하기
3명째부터는 한 명당 얼마라고요? 30만 원. 그래서 90만 원을 빼주는 겁니다. 그래서 2명까지는 1인당 15. 3명부터는 3명 그 2명 넘어가는 인원수부터는 한 명당 얼마씩 빼준다고요? 30만 원. 이렇게 빼줘갖고 애를 낳았어요. 공을 하나 더 붙여도 날까 말까인데.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 수업 시간에 이런 얘기 한 적이 있거든요. 이동국한테는 상을 내려야 되고 이재용한테는 철퇴를 내려야 된다고. 왜냐면 이동국은 자녀가 많잖아요. 이재용은 그렇게 많은데도 자녀가 적잖아요. 그래서 유재석 씨도 자녀 얘기 나왔을 때는 혼나야 돼요. 맞죠? 돈을 그렇게 버는데도 자녀가 둘인가요? 유재석 씨가? 원래 한 5은 낳아야죠. 그만큼 버는데. 그냥 농담으로 하는 얘기인데 이렇게 빼줘갖고는 솔직히 전혀 많이 안 낳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출산이에요. 그 밑에는. 그래서 첫째 낳으시면은 30만원 빼주고, 둘째 낳으면은 50 빼주고, 셋째 낳으면 얼마 빼줘요? 70. 그래서 셋째 이상은 다 70만원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섯째도 70, 여섯째도 70. 근데 요 추가 공제에서 그 밑에 있는 출산 관련된 거는요, 딱 평생에 한 번만 되는 겁니다. 출산했을 때랑 입양했을 때, 그때 한 번만 빼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올해 시험 문제는 몇 년도에 태어난 아이예요? 2021년도에 아이가 태어났어. 그러면 출산 쪽에다가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첫째라고 입력하면 30, 둘째라고 입력하면 50, 셋째라고 입력하면 70, 넷째도 70. 근데 이런 부분들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더 강화돼야 돼요. 아니면 진짜 허경영 씨가 얘기한 대로 그 자녀 관련돼서 지원되는 거 싹 다 없애고 애 태어날 때마다 얼마씩 줘요? 1억씩 주든가. 근데 이거 가능하다라고 발표했죠. 근데 웃긴 게 뭐냐면 공약은 허경영 씨가 얘기했는데 발표는 국민의힘에서 발표했어요. 가능하다고. 근데 그만큼 자녀 수가 늘고 있어요, 줄고 있어요? 줄고 있죠. 그래서 줄고 있어서 계산을 해봤더니 그 아가들 관련된 모든 혜택을 다 없애면은 줄 수 있대요. 근데 한 번에 주는 건 아니고 나누어서 이렇게. 근데 이거는 어렵지 않아요. 이거는 프로그램 들어가서 그냥 눌러주기만 하면은 금액 계산은 누가 한다고요? 컴퓨터가.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11시 35분에 그 뒤에 있는 거 볼 건데 거의 끝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쉬는 시간에 인터넷이 지금 오락가락하긴 한데 제가 어저께 그 이메일로 전산세무 2급 기출문제 보내놨거든요. 그 바탕화면에다 좀 설치 좀 해놔주세요.